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뭐 뉴스거리가 많죠. 많은데 공소장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씨가 이제 국회에 공소장을 못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공소장은 언론사에 배포가 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일단 전문을 확보했고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검찰에서 흘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보통 형사사법 포털 같은 데 들어가면 관련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금 사건 처리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검사가 뭘 제출했고 변호사가 뭘 제출했고 재판부는 뭐 승인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형사사법 포털에 이제 피해자, 지금 이 선거 관련 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변호사가 공소장, 그러니까 사건 관련 서류를 갖다가 이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냐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죠. 김기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전직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소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자기 변호사, 본인이 고용한 변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서류 신청해라라고 하고, 본인이 또 아는 판사 동기나 선배나 후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공소장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 신청 들어가면 바로 좀 허락 좀 해주라, 허가 좀 해주라, 해줄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해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이제 공소장이나 사건 관련 서류들을 배포해주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재판부의 판사가 그걸 승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공소장 사본 내주세요라고 승인하면 그 공소장이라든지 뭐 관련 사건 관련 서류들을 승인 났습니다, 와서 카피하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뭐 신청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직접 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사건 서류는 보통 한부기 때문에, 즉 원본이 한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원 안에 있는 복사기로 일일이 다 복사해가지고 몇 장이다 그러면 몇 장만큼 이제 계산하고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예.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때로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판사 출신이고 안에 뭐 동기나 이런 게 있으면 메일로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이제 메일로 주고받기도 하죠. 일단 그렇게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서류를 추미애 씨는 아무튼 공개 못하겠다고 바락바락 뻗댔고, 결국에는 이제 공개가, 근데 뻗댔던 그날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특집 기사를 써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아마 어떻게든 저 공소장을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할 테고, 동아일보에서는 뭐 배포해 주겠죠. 그리고 조만간 아마 외부에도 공소장 전문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 선거 관련 수사는 13명이나 기소가 됐고, 그 안에 이제 임종석이라든지 이광철 청와대 민정 비서관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이 사람들도 4월 선거 이후에 기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들을 보면, 공소장을 통해서 사건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거 개입을 위해서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소장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를 다 읽어드리는 그런 특집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계속 뭐 이제 국내 정치, 답도 안 나오는 국내 정치 얘기나 또는 뭐 생화학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우한 폐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뇌피셜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군사 밀리터리 분야에 관한 뭐 이런 내용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2020년 1월 1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륙하기도 벅찬 중국 항공모함 전투기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고요. 2019년 12월 17일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이자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하이난의 산야 해군 기지에서 취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랴오닝함이었고, 요걸 이제 그대로 다시 베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든 랴오닝함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구소련에서 만든 항공모함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팔리다가 여기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게 반쯤 만들었던 건데 넘어가서 아마 랴오닝함이 됐고 그 이전에 이름은 발약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요걸 다시 이제 카피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이제 완전 카피한 게 이제 산둥함이고요. 항공모함 전력이 아예 없는 동남아시아 각국은 물론 대만 해협과 센카쿠 열도 일대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대만과 일본도 이 중국의 항공모함 취역에 대해서 크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모들이 자꾸 대만 해협을 건너가지고 북태평양 일대에서 전력 훈련에 나서면서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건 사실 비행기를 실은 항공기를 실은 이 군함 한 척만 이렇게 쓱 지나간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보통 항공모함이 하나가 가게 되면 최소 옆에 한 6대는 더 붙습니다. 그 뭐 방어용 이제 미사일 순양함, 미사일 구축함, 그다음에 잠수함도 한 대 또는 2대가 들어가고 불 속에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을 여러 가지 보급을 해줘야 되는 보급함 또는 연료 보급이나 뭐 식량 보급 같은 걸 해주는 그런 보급 수송함들이 또 옆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작게는 6대, 많게는 한 10척 정도의 대규모 함대가 이제 쓱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막상 중국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막상 중국 내부에서는 이 항공모함을 두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신경 쓴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언론 기사에서는 중국 내부에서 이 항공모함이 문제가 많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걸 주변 국가들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주변국 해군들도 예를 들어 베트남 해군이나 필리핀 해군도 야 중국 항공모함 저거 그냥 껍데기만 저렇지 속으로는 문제 많은 놈이다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무기를 사야 되니까 모든 나라 군대들은 엄살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치인들이 무기를 사줄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 중국 내부에서는 이 항공모함을 두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투단과 대적할 전력은커녕 함재기가 이륙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따르면 산둥함은 물론 이제 지난 2012년 취역한 랴오닝함조차 조종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함재기 조종사 훈련소는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인 2013년에야 설립이 됐고 조종사들이 아직 항모에서 이착륙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항공모함에 탑재될 70여 기의 함재기가 모두 출동 가능하려면 최소 70명의 숙달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색이 항공모함인데 항공기를 두 항공모함에 탑재될 전부 다 합하면 70기니까 한 척당 보통 한 3-40기 정도 탑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항공기를. 미국은 한 척당 한 80기 정도 탑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행기 크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 작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러시아산 항공모함의 가장 큰 어떤 단점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일반 군용 공항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당연히 짧죠. 몇백 미터밖에 안 되니까 이륙과 착륙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은 모두 함재기의 이륙을 돕는 사출기가 없습니다. 사출기라는 건 이제 캐타펄트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증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나오는 걸로 전력으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이 고압의 증기의 힘으로 최대한 이제 어떤 그 텐션을 줘서 땡깁니다. 뭔가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전투기를 올려놓고 이거를 마치 새총으로 비행기 쏘듯이 딱 놔버리면 순식간에 이제 비행기가 확 가속이 돼서 뜨게 됩니다.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400km 시속 400km에서 500km까지 순간적으로 가속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투기 엔진에서 나오는 추력이랑 이 캐터펄트가 띄워주는 추력이랑
그렇게 해서 쭉 밀게 되면 이 날개에 이제 양력이 발생해서 전투기가 뜨게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짧은 거리에서도. 보통 일반적인 그 활주로에서는 저 끝에서부터 계속 고속으로 계속 이제 속도를 더하면서 달려와야 밑에 이제 그 양력이, 날개 밑에 양력이 생기고, 그 양력이 생기면 이제 공기가 날개 밑으로 이제 밀려 나가면서 그 비행기를 띄워 올리는 뭐 이런 원리로 뜨게 되는데, 항공모함은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캐터펄트를 통해서 그걸 이제 가속을 해줍니다. 요즘에는 전기 캐터펄트가 아니라 이제 전자식,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이제 뭐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한 캐터펄트를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출기라고 하는데, 이륙시에 가속을 크게 올려주는 사출기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항공모함은, 구소련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의 스키점프식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숙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스키점프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스키점프대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 점프나 오토바이 점프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쭉, 그러니까 평평하게 쭉 올라오다 갑자기 이제 위로 쓱 점프하는, 약간 상박형으로 돼가지고 완만하게 해서 이제 붕 뜨게 되는 이제 그 점프대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그렇게 이제 단거리에서 붕 뜨게 되면 그렇게 위로 이제 밀어 올려주는 양력을 스키 점프대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결국 랴오닝함의 이제 항공모함 야간 착륙은 취역 6년 뒤인 2018년 5월에나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착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까 실전 훈련은 아직 엄두를 못 내는 셈입니다. 보통 항공모함에서 이제 실전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전투기 한 대가 한 4-5번은 출격을 해야 되거든요. 4-5번 나가서 작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받고 작전하고 보고받고 하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한 대라도 착륙이나 이륙에 실패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거 작전이 일단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서 작전에 투입되는데, 지금은 이 착륙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함재기인 J-15 전투기의 무거운 몸무게입니다. J-15 전투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호이 27의 개량형인 수호이 35고요. 예. 러시아산 전투기인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비행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크면 엔진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엔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J-15 전투기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 등을 모두 장착해서 완전 무장 상태에서의 무게가 33톤이나 됩니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거대한 전투기로 유명한 F-22의 무기 적재 중량도 29톤이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근데 F-22는 항공모함에서 뜨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항공모함에서 뜨는 전투기들은 무장을 다 장착해도 뭐 25톤에서 이제 29톤 정도인데, 이건 지금 한 4-5톤이 더 무거운 겁니다. 문제는 이 무게로는 산뚱하면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미 국방정보국 DIA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에 의회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키점프 방식의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최대 발사 중량은 30톤으로 제한될 것이며, J-15 전투기는 연료와 무기를 모두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간단한 임무만 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반밖에 안 넣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좀 적게 달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 덩치로는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힘들다. 이렇게 벌써 분석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결국 J-15보다 훨씬 무거운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기와 같은 대형 특수지원 항공기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한 게 될 것이고요. 산둥함은 항공모함 전투단이 아니라 전투기 수송함 그 이상으로 활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스키점프대에서는 어지간한 조기경보기 같은 거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스키점프대를 갖고 있는 이제 작은 항공모함들은 헬리콥터, 대형 헬기에 이제 그 공중 조기경보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그걸 조기경보기 대용으로 쓰긴 하는데 제한이 많죠. 영국이 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항공모함을 크게 만들면 되지 않냐? 미국처럼 큰 항공모함 만들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배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유지비, 인건비 이런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사람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상대적으로 연료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들은 이제 재래식 항모거든요. 그렇게 디젤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안에 디젤 연료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디젤 연료를 떼가면서 배가 움직이면 그게 얼마만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물선도 아니고 엄청나게 연료가 많이 소모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크거든요. 10만 톤 이상 되는 큰 항공모함들은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원자력의 힘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거의 안 들죠. 이게 곧 돈입니다. 돈이고요. 그 다음에 배가 커지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그렇게 미국만큼 큰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적인 토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국만큼 큰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과거에 이제 미국만큼 큰 항공모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들 겁니다. 중국은 왜 이런 형편없는 전투기를 항모의 함재기로 쓰는 것일까? 그건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함재기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항모의 함재기는 일반 전투기와는 설계부터 달라야 됩니다. 일단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서 해양에서 적과 겨뤄야 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튼튼해야 됩니다. 기체가. 일반적인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공군 전투기보다 훨씬 더 기체가 튼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륙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이제 어레스팅 후크라고 줄을 걸어가지고 마치 그 급정거 하듯이 서게 되니까 소위 랜딩 기어라고 불리는 이제 착륙용 바퀴들, 그 축, 그 다음에 기체 이게 다 튼튼해야지 안 그러면 부러지거나 찢겨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개도 조금 더 커야 되고요. 일반 그 전투기보다. 착륙할 때 그 강도, 그 다음에 뜰 때 강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무리 항공모함이 큰 배지만 바다 위에 있고 여기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기 때문에 그 바닷물, 그 소금기 있는 바닷물에 대한 내부식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녹슬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만드는데 또 아무리 디자인이 똑같아도 소재부터 별도로 적용하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엔진도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같은 F-35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지상 전투용으로 쓰는 F-35A와 항모 함재기로 쓰는 F-35B 그리고 이제 해군용으로 또 쓰는 F-35C는 완전히 다른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부터 조금 다르고요. 소재도 조금 다릅니다. 근데 중국은 제대로 된 함재기를 만들 기술도 없었고 이것을 수입할 곳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안 판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과거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제 수호이 33 함재기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입수해 가지고 이걸 베껴다가 J-15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 기술이 없이는 엔진을 완전하게 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J-15는 무거우면서도 엔진 출력은 약한 그 중국산 엔진을 단 전투기로 태어났고 이 허락을 안 했는데 함부로 자국의 전투기를 복제해서 만든 이제 중국에 화가 난 러시아가 수호이 33의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거부하면서 중국은 독자적으로 함재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15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다가 야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엔진도 독자적으로 못 만들겠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러시아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저기 러시아 선생님,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판매 중이신 제품을 베꼈는데 베끼다 보니까 요게 좀 잘 안 베껴지는데 진짜 죄송한데요. 이거 그 계약을 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기술 제휴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러시아가 야 니네 돌았냐?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첨단 함재기는요, 이거는 저기 해군용 전투기이기도 하지만 첨단 전투기이기 때문에 해외에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인도도 팔고 뭐 파키스탄도 팔고 여러 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이거를 완전히 복제를 해버리면 러시아보다 더 싼 값에 중국이 이제 중국제를 뿌릴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들어 놓고 손해 보는 거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애매해진 겁니다. 덩치는 큰 비행기를 만들어 놨는데 엔진이 약해요. 그러니까 뜰 수가 없어요. 항공모함에서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뭐 F-35를 좀 팔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종이 호랑이 격인 이 항모 전단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항공모함을 띄워도 저기서 전투기가 제대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전투기가 뜬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전투기의 능력이 한 3분의 1밖에 활용할 수가 없다. 이래 돼버리면 있으나 마나거든요. 돈만 먹지 그럼. 야, 그럼 과연 저래야 되냐?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5에서 6척 정도의 항모를 더 만들어서 독자적인 항모전단 구축에 힘을 쓰겠다고 중국은 또 얘기하고 있고, 함재기도 러시아가 안 준다면 우리도 별도로 작은 함재기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키전 부대가 아니라 이제 전자식 사출기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한번 탑재해 보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을 극복하겠다, 중국은 이렇게 꿈을 꾸고 있고요. 근데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미국 기술을 많이 베껴오지 않으면 힘들 텐데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러고 있고, 그러면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어떠냐면요, 스텔스기 탑재 가능한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 첫 삽 떴다라고, 이게 이제 2019년 7월 2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그러니까 2019년 7월 12일에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그러니까 항공모함 만들자라는 이제 장기 전력 소요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2026년 이후 전력 도입 사업의 밑그림을 짜는 이번 장기 전력 소요에는 대형 수송함 2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대형 수송함 2는 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은 제3의 대형 수송함을 뜻하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대형 수송함 2는 주변국을 고려해서 대형 수송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 사업이 장기 전력 소요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저기 일본에서는 예전에 이제 호위함이라고 했었고요, 신형 호위함 뭐 이렇게 말했고, 헬기 탑재 호위함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대형 수송함이라는 명칭으로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걸 이제 애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항공모함 건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군의 견제가 심하고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도 했는데, 군에서는 이제 청와대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현 이제 민주당 정부 임기 안에 예산 배정까지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중앙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항모는 4만 톤급 안팎이며 스키 점프대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랴오닝급하고 비슷한 거죠. 육상 기지보다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은 캐터펄트로 탐재기를 쏘다시피 하늘로 띄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출기. 근데 이제 중형 항공모함인 4만 톤급이나 소형 항공모함인 2만 톤급 항모의 경우에는 이 사출기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 에너지를 만들 어떤 그 보일러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스키 점프대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함재기가 전속력으로 갑판을 질주한 뒤 스키 점프대에서 도약해서 이륙하는 방식을 보통 하는데, 앞으로 만들게 된 항공형 항공모함에는 F-35B 16대 가량을 실을 계획입니다. F-35B는 헬기처럼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고요. 그러니까 F-35B라는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서 이륙은 스키 점프대에서 하고 착륙은 이제 작전이 끝나고 돌아오면 수직으로 이제 착륙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F-35B는 도입할 경우에 공군한테 줄 거고 육상기지에서 배치돼 있다가 항모가 출동할 경우에 항모를 옮겨와서 이제 작전을 하는 이런 형태도 할 거라는 거고, 지금 7만 톤급 항모를 한 척 갖고 있고 앞으로도 한 척을 더 보유할 영국도, 이걸 퀸 엘리자베스급이라고 하는데, 영국도 이제 F-35B는 공군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 보통 이제 이게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함재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공군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F-35A를 공군형 A를 갖다가 이제 공군이 도입을 해가지고 착착 도입을 하고 있는데, 해군에서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그 F-35B를 한 16대 사야 된다 이래버리면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F-35니까 그러면 공군에서 도입하는 거 한 16대 줄이고 이걸 해군용으로 사줄게, 이렇게 예산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면 공군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나네. 야, 우리 쪽으로 배정된 걸 왜 빼가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공군이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공군에서 이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는데, 야, 해군이 딸랑 16대 운용한다고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면 그 16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해군 사관학교 내에 뭐 항공기 전투기 조종사 양성 코스를 만들 거냐 니네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용할 능력이 있어? 만약에 니네가 공군한테 해서 위탁해달라고 하면 우리 안 해줄 건데? 그러면서 해군 항공대는 그러면 누가 가냐? 그리고 그 16명, 뭐 많으면 이제 30명 정도 될 텐데, 그 30명 딸랑 운용하겠다고 그 항공병과를 만들게 되면 거기 진급은 어떻게 할 거며, 누가 거기 가서 진급을 할 거며, 그 좁은 소모임에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해군도 고민 하다가, 야, 어차피 해군이 원하는 건 항공모함이고, 항공모함이 생기면 이제 별도 또 장교들 보직도 많이 늘어나고, 소위 말해서 그 회사가 하나 더 들어서는 거니까 해군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는 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전투기는 공군 니네가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항공모함에 와서 같이 근무 좀 해주자. 뭐 이런 파견 근무 형태로 하겠다. 좀 이렇게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항공모함용 F-35B는 공군의 차기 FX 사업, 2차 사업을 통해서 마련될 전망이고요. 이 사업은 F-35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인데, 공군은 이제 F-35A 미 공군형을 한 20대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F-35B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 F-35B 같은 경우에는 무장 탑재량도 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가격도 F-35A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공군은 20대를 사고 싶은데, 만약에 F-35B로 구입하게 되면 한 15대, 16대 정도밖에 못 사게 됩니다. 대당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부품도 호환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공군 입장에서는, 야, 이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튼 불만이 좀 많은 편이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 대처하려면 필요하다 지금 이러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맞서서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이게 27,000톤급이거든요. 얘들을 이제 항모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일본은 모두 42대 F-35B를 사들 예정이고요. 미국은 이런 일본을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전투기를 42대나 사준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4년에 고철용으로 들어온 옛 소련의 소형 항모인 이제 민스크함을 해체하면서 항모의 구조를 공부한 바 있고요. 안병태 전 해군 참모총장은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 앞으로 항공모함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형 항모 도입을 계획했었다. 근데 항모가 왜 필요하냐는 반대 의견이 굉장히 거셌다고 하고, 그러다 이제 97년에 외환위기로 항모 도입 계획은 무산됐고요.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무슨 항공모함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에도 해군은 항공모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대형 상륙함인 이제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유사시 수직이 착륙 전투기인 해리어를 8째 정도 나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항모는 해군의 수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전력이라고 강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군이 항공모함을 굉장히 도입하고 싶어 한다. 도입을 해야만 더 이상 이제 육군하고 공군에 밀려 있는 찌그러진 동네 군대가 아니라 좀 이제 국가의 어떤 핵심 주력 이걸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해군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제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군이나 육군 가지고 직접 무력 시위를 할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군끼리 이렇게 직접 막 서로 교전 직전까지 간다든지 서로 막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국가 간의 긴장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고 딱 잘못하면 진짜 사고 납니다. 그런데 해군은 좀 다르죠. 왜냐면 저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독도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일본 자위대나 일본 그 해상보안청 배가 독도 근처로 쓱 오면 우리도 해군 배가 쓱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치 큰 배들이 앞을 쓱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무력 시위를 하면 저쪽에서 오던 애들이 쓱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위 이제 등치 싸움. 폴은 한 발도 쏘지 않지만 서로가 존재를 과시하면서 서로 밀어내는 이게 이제 해군력의 어떤 역할입니다. 이건 19세기부터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showing the fla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깃발을 쓱 흔들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등치가 있는데 니네 가까이 올래? 가. 우리를 자극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해군력의 역할이었는데 항공모함은 거기에 정점인 거죠. 예를 들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군함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지스함이 있을 때 그 근처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이제 이지스함이 갖고 있는 가장 장거리 무기인 이제 대한미사일의 사거리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아냅니다. 보통 그러면 한 1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km 바깥에서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되는 건데 항공모함이 딱 들어오게 되면 항공모함의 전투기의 이제 작전 거리 한 400km에서 500km 정도 되는데 한 400-500km 바깥으로 상대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항공모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한 300-400km 주변에는 적의 해군력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전투기가 확 돌고 있으니까요. 대한미사일 탑재하고. 그게 이제 항공모함의 위력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군 장성들이나 해군의 장군들이나 또는 해군 장교들이 이제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정치력도 늘어나고 또 항모 도입하게 되면 항공대 관련한 파트가 생기고 항공이나 정비 파트에 대한 이제 뭐 인력이 충원되고 또 협력업체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해군 장교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 협력업체에 또 이사로 가게 되고 이런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권이 늘어납니다. 예, 그게 이제 해군 항공모함의 어떤 핵심이고요. 예. 그럼 우리는 항공모함을 만들 능력이 있냐? 만들 능력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배도 현대조선이나 대우조선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뭐 할 거냐? 이게 문제죠. 사실은 뭐 할 거냐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가만 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이지스 구축함 가장 큰 이지스 구축함 10,000톤짜리만 해도 그 한 500명인가 탄다고 그러나 500명인가 몇 명이 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건 숫자인데 뭐 서해 유성용급 함이라고 칩시다. 지금 아덴만에 나가 있는 그런 함일 경우에는 한 달 그 반찬값만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반찬값만. 거기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월급 받는 하사관들이거든요. 물론 사병도 있지만 걔들 월급 한 달에 몇백 명한테 몇백씩 나가죠. 그러면 운영비만 소위 몇 억이 깨집니다. 한 달에 몇 억이 깨져요. 근데 항공모함은 훨씬 더 큽니다. 밥도 더 많이 먹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 10만 톤짜리가 안에 5천 명이 타거든요. 근데 아무리 작은 이제 한 4만 톤급이라고 하면 못해도 1200명에서 이제 700-800명은 타야 되는데 얘들 바깥부터 시작해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게 다 유지비예요. 게다가 부품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건 전부 다 특수인품이라서 200원 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돈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육군 입장에서는 그랬죠. 야, 북한 해군은 지금 제대로 뜨는 배도 없는데 왜 한국 해군, 남한 해군이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 아 주변국의 위기가, 야 뭐 중국하고 뭐 일본하고 전쟁할 거야? 육군이나 공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군한테. 그럼 해군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뭐 할 말이 없죠 사실은. 하지만 노무현 정부나 이제 소위 뭐 김대중 정부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은 소위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늘 이런 항공모함 도입하자 또는 뭐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몰빵을 해왔습니다. 왜냐? 이게 뭐 대통령들이 밀떡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비극인데 진보 정부는 늘 그런 어떤 의심을 받습니다. 야 저것도 빨갱이 아니야? 또는 저도 북한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냐? 또는 야 진보 정부니까 안보를 신경을 못 쓸 거야. 저도 다 군 미필인데다가 뭐 전과도 있고 뭐 학생운동 했던 것들이니까 북한 추종하고 한국 뭐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지들이 관심이 있냐?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보수 정권에서는 안보를 더 신경 쓰고 진보 정부에서는 안보를 팽개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선입견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집권을 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을 자꾸 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이만큼 안보에 신경을 쓰는 정부입니다. 진보 정부라도 강한 국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스텔스기 도입하고 항공모함 오케이 사.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과들. 눈에 보이는 성과들에 집착을 해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최신 무기 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밀떡이지만 우리 수준에 맞는 무기를 사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자체로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 사거나 만들어야 되는 거지. 미국 거 좋다고 무조건 미국 거 사게 되면요. 돈 낭비만 하게 됩니다. 돈 낭비만. 써먹지도 못하고 혈세만 낭비되는 겁니다. 줄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방송을 이제 만들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물건을 사거나 무기 개발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오늘 이제 중국과 한국 해군의 어떤 그 삽질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저녁 때 8시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